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차일피일 미뤄오던 전기와 가스 요금을 내일부터 올립니다. 마침 오늘 상당히 날씨가 덥던데요. 겨울에 난방비 폭탄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올여름 에어컨 전기료 폭탄은 없으려나 걱정이 됩니다. 자, 1년 전보다 같은 전기를 썼을 때 얼마나 그럼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건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소식 안건우 기자입니다. TV도 두지 않고 안 쓰는 가전제품 코드는 빼놓는 한 4인 가족의 지난 3월 전기요금은 5만 3천 원. 고물가 시대에 전기를 아껴 쓰고 있지만 일찍부터 찾아온 더위가 걱정입니다. 작년보다 적게 써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올해는 좀 폭염까지 온다고 하는데 에어컨 트는 게 벌써부터 좀 두려워요. 정부는 내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할 때 4인 가족 전기요금은 월 3,000원가량, 가스요금은 월 4,400원 정도 더 나오는 겁니다. 지난 1년간 4차례 인상분을 반영하면 오름폭은 더 커집니다. 4인 가족이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인 332kWh를 쓸 때 지난해 6월 5만 9천 원대였던 전기요금은 다음 달 6만 6천 원대로 뜁니다. 1년 만에 12% 오르는 겁니다. 한여름 전기 사용량이 늘고 누진제까지 적용되면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 가스 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는 44조 원대,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8원 올리는 걸로 적자를 메우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력 소비 절감량에 따라 주는 인센티브를 킬로와트 시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늘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인상분 적용은 1년간 유예해 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며 초여름 같았습니다. 대구에서는 벌써 폭염 대책반이 가동됐습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우려고 이럴까요? 배우미 기자입니다. 바닷속으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가 물장난을 합니다. 백사장에 누워 시원한 바닷바람도 즐깁니다. 날씨도 좋고 하창하고 이래서 바닷가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태닝도 하고. 양산을 쓰고 부채도 붙여보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좀 많이 덥고 후끈하고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있어요. 도심 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분수로 뛰어듭니다. 조금 더워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되게 시원하고 좋았어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기 여주가 31.3도로 가장 높았고 충남 아산 30.2도, 전북 전주 30도, 서울과 대구가 29도를 넘었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에 따라 중국 대륙에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30도 넘는 더위가 계속될 걸로 예보됐습니다. 오늘은 서쪽으로부터 고온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른 반면 내일과 모레는 이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오르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로. 때이른 더위 예보에 여름철마다 악명 높은 무더위로 데프리카란 별명까지 얻은 대구시는 일찌감치 폭염 대책반도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쿨링포그와 실내 무더위 쉼터 등과 함께 폭염특보 땐 도로 살수 장치도 하루 4번 가동합니다.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재난도우미 6천 명도 함께 투입합니다. 채널A 뉴스 배음입니다. 정치권으로 갑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의 불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튀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 대표 사퇴론이 당내에서 다시 터져 나왔는데요. 측근이라 늑장 대응한 것 아니냐? 왜 계속 당의 도덕성 문제가 터지냐? 리더십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도 코인 투기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성에 차지 않고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지독하게 따라붙는 내로남불의 꼬리표부터 떼어내야 합니다. 이 대표가 측근인 김남국 의원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
이상민 의원도 SNS에 쇄신의 대상인 이재명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이낙연계를 중심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코인 투자를 해 김 의원 조치에 머뭇거린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이 대표는 황당하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친명계는 비명계를 향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건 아무 일도 안 한 그들이라며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탈당 하루도 안 돼 돌아가겠다며 향후 복당을 시사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돌아가겠다는 답장을 보내고 있는데요. 비명계는 진상조사를 계속해서 복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향후 복당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응원 문자를 보내온 지지자들에게 홀로 당당히 맞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가겠다며 일일이 답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복당은 1년 뒤부터 가능합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한 경우 5년 내 복당이 제한되지만 김 의원은 징계 절차 착수 전 탈당이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비명계는 당을 힘들게 한 무책임한 탈당이라며 복당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복당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계속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사를 계속 하게 되면 그게 팩트에 대한 문제이든 윤리적인 문제이든 어떻든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근거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당은 진상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지만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본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튜브에 출연해 당의 대부분 자료를 다 제출했다며 조사 협조 여부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지금부터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들로 이어갑니다. 저희 취재진이 김 의원의 전자지갑을 분석한 결과 게임 코인만 모두 7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의 호재로 평가받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 게임 코인 투자도 많았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건 재작년 12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P2E로 불리는 돈 버는 게임이 합법화될 거란 기대감에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법이 발의되기도 전에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김 의원의 소유로 특정된 카카오 클립 지갑을 전수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총 17건의 코인에 투자했는데 이 중 게임 코인이 7개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개정안 발의 이후 김 의원은 여러 게임 코인에 대거 투자한 걸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엔 피블과 보물, 다음 달엔 마블엑스와 자테라, 잼허브 등 게임 코인을 수시로 사들인 겁니다. 김 의원은 게임 코인에 악재가 발생해도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지난해 3월 한 P2E 게임이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김 의원은 오히려 관련 코인을 800만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해 가격이 떨어질 때 마블엑스 1억 원어치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반적인 투자로 보기에는 좀 많이 확신이 있었다. 유동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억씩 사는 거는 절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김 의원은 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시 개정안은 게임업계를 규제하자는 내용이었다며 이해충돌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 김남국 의원은 코인을 사고 팔아 버는 그 차익을 노린 걸 넘어서서 거래소에 코인을 공급하고 수수료까지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수준을 넘어서서 거래 중개까지 한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강보인 기자가 이어갑니다.
지난해 2월 김남국 의원은 약 51만 개의 위믹스를 신생코인인 클레이페이 등으로 바꾼 뒤 거래소에 교환 물량으로 내놨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한순간에 그게 1달러에서 2달러까지 올랐고요. 한성대 블록체인 연구소가 김 의원의 지갑으로 특정된 클립 지갑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이 거래소에 코인을 공급한 뒤 인출하고 수수료를 받은 거래 횟수가 총 186회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유동성 공급자, LP 역할을 한 겁니다. 환전을 할 땐 은행이 돈을 바꿔주고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탈중앙화된 코인 거래소에서는 LP가 코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특정 코인에선 김 의원이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한 최대 공급자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대규모 코인 공급은 시세를 부양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토큰을 만들자마자는 유동성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행위가 사실 토큰의 가치를 뻥튀기 해주는 그런 이제 행위라서 조금 더 뭔가 밀접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일반 투자자 수준을 넘어섰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일부 코인을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업체로부터 받았는지가 또 논란이죠.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대가가 있든 없든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가능성을 구자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검찰이 두 차례 기각된 김남국 의원 계좌 추적 영장에 기재했던 혐의는 3가지.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입니다. 여기에 오늘 뇌물수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김 의원의 뇌물죄 적용 가능성입니다. 김 의원이 게임업체 등으로부터 코인을 무상으로 받고 대가를 제공했다면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김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법 등의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김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코인을 받거나 입법 로비를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초 60억 원에 이르는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이 신생코인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받는지도 쟁점. 주식과 달리 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처벌까지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검찰이 조만간 3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이는 만큼 수사에 따라 혐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안 기자하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김남국 의원 탈당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코인 논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신우총도 하곤 했는데 이재명 대표로 좀 불똥이 튀는 것 같아요. 네, 당내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어제 의총에서 이 대표 사퇴가 언급됐고요.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당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전날 의총에서 비명계 홍기현 의원이 지도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걸 언급하면서 팩트와 다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명계는 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겁니까? 네,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이 7인의 소속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초반에 진상조사에 미적거린 게 측근 감싸기라는 이유에서고요. 또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돈봉투 사건에 이어 코인 논란까지 대응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불만도 큽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대장동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대표 자신을 둘러싼 이슈가 많다 보니 소속 의원들에게 느슨한 잣대를 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이 대표 사퇴를 밀어붙이겠다는
생각보다는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비명계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요. 민주당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오히려 지금 비판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21대 국회에서만요. 민주당 현역 의원 9명이 탈당하거나 출당됐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은 김용걸 의원을 시작으로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이 출당됐고 횡령, 성비위 등으로 탈당한 의원들도 있죠.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복당을 언급했고 실제 양이원영, 민영배 의원은 복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 안팎에서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탈당 카드로 꼬리를 자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여론 눈치를 보다가 자체 조사를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그 후 당사자가 탈당하는 모습은 이미 민주당에서 매우 익숙한 광경입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요. 일단 상임위 때 본인이 코인 거래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몇천 원밖에 거래를 안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군요. 네, 오늘 김 의원이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해명을 했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당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탈당한 것은 아니다. 자료도 충분히 제공했다. 하지만 추후 조사에 협조할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이해 충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임위 당시 코인을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논란인데요. 상임위 때 거래한 코인 금액은 몇천 원 수준에 불과한 소액이라 기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몇천 원 수준이라는 주장에 김 의원 코인 거래를 추적해온 전문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더 큰 것 금액도 있고요. 그냥 얼핏 봐도 몇십만 원 정도 되고 예를 들면 한동훈 청문회 이럴 때 있잖아요. 뭐 1,000만 원 금액도 있기도 해요. 자, 김남국 의원이 어쨌든 탈당을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세 가지 측면에서 김 의원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먼저 당 차원 조사가 있죠. 민주당은 탈당했지만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이어가겠다는데 본인 협조가 없으면 의미 있는 조사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소하면서 국회 윤리위 징계도 논의는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여야 윤리위원들이 모이는데 아직 민주당이 징계에 찬성할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됐는데요. 검찰이 김 의원 계좌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 아까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국회 윤리위에서는 의원직 제명까지 시킬 수는 있는 거죠? 실제로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제명이 결정되면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제명이 되는데요. 현역 의원 중에 제명이 이뤄진 것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최근엔 지난 2011년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전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부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죠.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야 의원들 모두 코인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물타기라며 민주당 진상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인데요. 여야가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자진 신고 수준이라 신고 직전 코인을 처분해버리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9일 공석인 최고위원 선출을 할 때 코인 보유 여부를 사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취임 1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당분간 개각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대신 문제가 있는 부처는 차관을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개각을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장관이 들어와 업무에 적응하는데 최소 6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부처는 차관 교체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말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산업부 차관 교체처럼 조만간 일부 부처의 차관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지금 장관들을 더 독려한 뒤 부족할 경우 차관 인사를 단행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 장관을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개각 대신 차관 교체로 가닥을 잡은 데는 개각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개각을 조각 놀이 정도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전문성 있는 인물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들에 대한 교체는 조만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 국정기조에 따르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관료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함께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선출된 정부가 방향을 잡고 가는데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내세울 거면 관료로 남을 게 아니라 여의도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부 부처의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청계천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복원한 MB 트레이드마크죠. 정치적 언급은 삼갔지만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해체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 100여 명과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돼 자유의 몸이 된 뒤 세 번째 공개 일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복원한 청계천을 산책하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도시 하나의 재생인데 이건 단지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 대도시에 영향을 주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가 많이 영향을 줬어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돌다리도 건너보며 청계천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알아서 정치행보라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지만 나는 총선에다 관심이 없고 나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4대강 보해체 결정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뭄도 심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4대강 보해체 관련해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해체다 뭐다는 다 약간 정치적이잖아. 그러니까 국민들, 시민들이 다 지켜주시는 거죠.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 하시는 거죠. 그 용기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걷는 거지. 그냥 뭐 정식으로 편하게 하려면 앞으로 몇백 년 가도 안 될걸요? 한일 관계가.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4대강 중 하나인 전남 영산강 방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청계천 산책은 4대강 사업, 금융위기 극복 등 재임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향후 활발한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지금은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 순위 기억하시죠? 여론조작 논란 때문에 사라졌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사한 기능을 다시 추진하자 여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9월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트렌드 토픽 서비스입니다. 누리꾼들이 많이 본 주제를 공개하는 서비스인데 올 하반기에 눈에 잘 띄는 첫 화면으로 배치를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도 언급량이 늘어난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공개하는 투데이 버블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특정 정파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면서 논란이 되자 포털 스스로 내린 실시간 검색어를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재명 힘내세요도 1위, 김남국은 제가 없어요도 1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가 아닌 연예로 분류돼 실시간 검색어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론 조작과 선동의 어떤 놀이터가 되는 그런 변질되는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비판이 나오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치, 시사 분야는 제공하지 않는다며 스포츠와 연예 등이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도입 여부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아직도 많이 걸려 있는데요. 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점수입니다. 민주당이요, 지난 11일부터 전국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일을 잘했나 심사를 하는 거죠. 그 안에 현수막 점수가 있습니다. 현수막으로 무슨 점수를 매깁니까? 지금 보시는 게 민주당의 감사 안내 자료인데요. 홍보 활동의 4가지 항목 중에 중앙당이 시안을 작성한 현수막을 잘 걸었는지 이런 걸 묻고 있죠. 이 문항은 전체 120점 중에 2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많이 걸어야 점수가 높은 것 같은데 이 국민들 시각과는 좀 반대네요. 당 관계자에 따르면요, 중앙당에서 내려보낸 현수막 문건이 1년에 한 20차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걸 다 걸어야 만점이라고 합니다. 저 이제 중앙당에서 현수막 내려보낸 저 문구가 네. 좀 아이들이 보기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저희도 보도해드렸던 그 문구들이네요. 맞습니다. 이완용의 부활, 독도까지 바칠 건가, 전두환 찬양 망언자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써 있죠. 일부 의원들이 역효과를 우려해서 현수막 설치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당무감사 결과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의원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질타해도 현수막이 떨어지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나와 있어요. 그때 했던 말. 네, 김 의원이요, 과거에 했던 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과거에 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윤희숙 전 의원에게 했던 이 말. 오늘 국민의힘이 꺼내들었는데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자금 출처 및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말은 김남국 의원이 윤희숙 전 의원에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코인 투자 자금 출처를 밝혀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김 의원이 지금 똑같이 질문을 받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김 의원이 2년 전에 윤희숙 의원에게 했던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마치 무슨 본인이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한 것 자체가 윤희숙 의원님이 머리 숙여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머리 숙여서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윤희숙 의원을 비판했던 김 의원. 본인의 코인 논란은 불거진 지 나흘 만에야 사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초기에 사과를 안 하고 남 탓한 그 대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있더군요. 네, 가상화폐 보유와 또 거래 과정에는 불법은 없었다라면서 지금도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윤희숙 전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네요. 그럼 뭐가 문제야? 불법이 아닌데. 거기가 문제입니다. 친명 그 위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불법했다는 증거 가져와봐 이거잖아요. 불법이 아니라도 욕먹을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김 의원이 불법이 아니라는데도 민심은 왜 분노하고 있을까? 예전 발언을 보면요, 김 의원 본인이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하길 바라고요. 바른말 옳은말 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감을 기대하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고. 공직자의 옳은 처신이 무엇일까 고민이 되면 스스로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빈 옷장이 크게 흔들릴 정도였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올해 일어난 지진 중에서 규모가 제일 컸고 동해 인근에서는 역대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노란색 승합차가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CCTV 화면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10초 넘게 계속됩니다. 같은 시간 이곳에서 2km 떨어진 주택가 골목 CCTV도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오늘 오전 6시 27분,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흔들림을 느낀 주민들은 깜짝 놀라 잠을 깼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그 지진에 나는 그 여파를 알거든요. 아, 일본에서 있었던 그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아,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옷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거의 비어 있거든요. 그게 심하게 흔들리면서 침대도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림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강원도에서 18건, 경상북도에서도 3건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강원 동해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올 들어 동해 지역에서는 오늘까지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을 포함해 모두 55차례의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지진도 지진이지만은 혹시나 바닷가니까 쓰나미 같은 게 혹시나 올까봐 그게 좀 염려스럽지요. 불안하죠. 우리 딸이 손자하고 둘이 내려왔는데 서울 있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오늘 올라가라 그랬어요. 겁이 나서. 행정안전부는 지진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며 기상청, 소방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강원도 동해 쪽에서는 최근 2달 사이에 지진이 55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발생 빈도가 잦다 보니 불안감이 커지는데요. 더 불안한 건 이번 지진을 일으킨 단층의 정보가 별로 알려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는 3월 22일부터 오늘까지 55일간 총 5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을 군발 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층에 쌓인 에너지가 한 번에 폭발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지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역단층에서 발생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역단층은 상반이 위에 자리하고 하반이 밑인 단층으로 양쪽에서 미는 힘으로 형성됩니다. 동해가 형성될 때 역단층 형태로 해서 큰 구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 단층의 정보는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단층에 대한 크기, 해당 단층 면에서 어느 정도 응력이 응축돼 있는지 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알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6년 전 포항 지진 당시 본진 이전에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했던 만큼 전문가들은 꾸준한 단층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끝나면서 확실히 약속, 모임 늘어난 거 체감하시죠? 한동안 안 보이던 취객도 많아졌고요. 덩달아 늘어난 민원 신고로 파출소, 지하철 곳곳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전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날이 풀리자 거리에 취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 주치자와 전쟁하는 현장 가보겠습니다. 늦은 밤 신고자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골목길을 달리는 순찰차. 한 식당에 도착해보니 70대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난동을 부립니다. 너 진짜 어린애가 그러면 못 써. 영업 종료 안내에 술을 더 달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 주인의 멱살까지 잡은 겁니다. 말하는 과정에 갑자기 저를 꽉 잡더라, 여기를 이렇게요. 경찰관이 남성을 달래 옷을 입혀주고 아프단 말에 구급대원에 인계합니다. 또다시 어디론가 출동하는 순찰차. 60대 남성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 6명이 달라붙어 응급조치를 하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과 발길질 뿐. 병원 이송을 권해도 뿌리치고 가버리더니 10분도 안 돼 또다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또 경찰차와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같은 사람,
결국 허탕을 쳤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5시간 동안 해당 지구대에 접수된 신고 3건 중 1건이 취객 민원이었습니다. 어떤 게 좀 주치의자 상대하면 제일 힘든지. 대화가 안 통하죠. 술 취하신 분들은 통제가 안 돼요. 취객들은 경찰관이 시비를 말리는 와중에도 술을 마시고 인터뷰 도중 난입하기도 합니다. 지구대가 자기 집 안방인 양 잠을 자기도 합니다. 정신 좀 차려주세요. 코로나 엔데믹 선언으로 술 모임이 많아지고 날도 따뜻해지면서 주취자 신고도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늦은 밤 지하철 역사에서도 주취자들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불 꺼진 열차 안에서 신발까지 벗고 자고 있는 승객. 승강장에 구토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저희 4번 승강장에 7-3 부근에 토사물이 있어서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급기야 직원을 밀어 넘어뜨립니다. 하지 마세요. 뛰어다 보면 저희도 모르게 손을 막 휘둘러요. 맞거나 안경이 깨지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폭력으로 나도 이어지죠. 벤치에 앉아있지만 앞뒤로 흔들리는 취객. 잔디 보호구역에서 술을 마시며 나무로 병을 따는 시민들. 일부 야외 공원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한 지자체도 있지만 소란이나 소음 등을 위주로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음주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음주에 관대한 우리 사회 문화가 음주 사고와 범죄를 부추기는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네, 잘못 입력된 가격을 비싸게 고쳐 사간 양심 손님으로 화제가 됐던 그 무인 매장이요. 3인조 도둑에 털렸습니다. 결제기를 부시고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주인은 없어도 CCTV의 절도 행각은 다 포착됐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검은색 후드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물건을 결제하는가 싶더니 드라이버를 꺼냅니다. 무인 결제기를 열려고 몇 번을 시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망보던 공범, 2명의 남녀와 회의까지 한 뒤 다시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후드티를 깊숙이 내리고 물건을 고르는 척 연기하기도 합니다. 1시간 가까이 시도한 끝에 무인 결제기를 강제로 열었고 안에 있던 현금 뭉치를 주머니에 넣은 뒤 달아납니다. 3인조 절도범이 서울 노원구 무인 매장을 턴 건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사건이 발생한 가게는 역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평일 낮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수십 명의 손님이 가게를 드나들었고 통유리로 아니 훤히 들여다보였지만 대범하게 뜯고 훔쳐간 겁니다. 대낮에 손님이 왔다 갔다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들어오면은 딴 거 고르는 척, 물건 보는 척 하다가 나가면 이제 다시 또 시도하고. 해당 매장은 2달 전 양심 손님으로 화제가 됐던 곳. 5,000원짜리 상품이 무인 결제기에 500원으로 잘못 설정돼 있자 대학생 손님이 양심적으로 수량을 10개로 수정해 5,000원을 결제한 겁니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 생각했던 가게 주인은 정반대 사건이 벌어지자 씁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양심적인 일이 이슈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불과 한 달 정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절도범들의 이제 저희가 겪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 피해액은 200만 원 가량으로 경찰은 3인조 절도범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서울 남산터널 지나시는 분들 최근 2달 동안 혼잡 통행료가 면제됐었는데 모레부터는 다시 내셔야 합니다. 이 2달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종 폐지 여부를 정한다는데 이 통행료 면제됐을 때 실제 통행량이 늘었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김민환 기자와 알아보시죠. 1996년부터 27년 동안 징수돼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폐지 요구가 늘자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통행료 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도심과 강남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한 결과 남산터널 평균 통행량이 1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한 달 도심에서 강남 방향만 면제했을 때는 교통량이 5.2% 느는데 그쳤습니다. 통행량이 늘다 보니 1호 터널을 거치는 3일대로와 3호 터널을 지나는 소공로의 통행 속도는 10.8% 떨어졌습니다.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도심 전체 통행 속도도 평균 4.5% 느려졌습니다. 반면 남산터널을 우회하는 소파, 소월길 등의 통행량은 6.5% 줄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면제 기간 중 통행량이 늘어 불편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통행이 받기 시작한 지는 많이 막혀요. 여기서 나가면 한 15분 걸려요. 여전히 통행료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교차합니다. 아들이 일로 만날 다니는데 바로 4,000원씩 내야 되잖아요. 왕복. 그것도 부담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모레부터는 원래대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의 통행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징수면제 통행량 변화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시민공청회도 열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통행료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오늘은 은혜가 하늘과 같다는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학교 분위기와 학원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학원 선생님에게 선물이 간다고 하는데요.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19,000여 개 학교에 재직 중인 36만여 명의 선생님들은 제자들로부터 축하와 감사의 카네이션을 받고 흐뭇해했으며 떠나면 잊기 쉬운 교권 확립을 위해 1982년 제정된 스승의 날. 하지만 최근엔 이런 풍경 찾아보기 힘듭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때문입니다. 손편지 외에는 일절 주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돌려보내기 어려우면 학교 공용 화분에 전시합니다. 선생님이 카드는 받지만 꽃은 이제 받을 수 없다고 그러시면서 학급 내에 있는 그냥 화분에 꽂아 두시기도. 카네이션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가서 대신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반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학원은 다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선 선생님께 드릴 꽃을 든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제 학원 같은 데서는 그런 제약이 없다 보니까 비싼 돈 들여 학원 보내는 만큼 아이가 수업 잘 따라가는지 잘 챙겨봐달라는 부모 마음인 겁니다. 사교육에 훨씬 더 요즘에 많이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학교에 많이 친구들이 의지를 안 해서 스승의 날의 중요도가 많아진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 이후 스승의 날 선물 고민이 줄었는데 풍선 효과처럼 이제 학원 선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학부모 우려도 나옵니다. 스승의 날에도 공교육과 사교육의 온도 차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명품 사려고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는 오픈런 벌어졌었는데 최근 명품 인기가 다소 시들해졌습니다. MZ세대들이 명품 대신 여행이나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새벽부터 줄 서 기다려야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던 백화점 명품 매장. 요즘은 주말 오후에 가도 입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고물가 불경기에 명품 소비에 대한 MZ세대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한정적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딱 그때만 오픈런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하기엔 아직. 뭐 새로 런치한 제품이 있으면 그런 거 먼저 보러 간다든지 그런 거 구매 목적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시기 보복 소비가 명품에 쏠렸지만 이제는 명품 살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겠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명품보다는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해외여행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소비하는 것보다는 주식에다가 넣으면은 그래도 지금 많이 저점에 내려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산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이제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지난해 1분기 30%에 달하던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 신장세는 올해 1분기 한 자릿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명품 매출 감소 등의 여파로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비 여력이 분산된 데다 경기 전망도 여전히 좋지 않아 신명품 소비를 주도하던 MZ세대들이 더욱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 남성 아이돌 그룹이 소속된 기획사에서 성추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연습생을 오랜 시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잇따른 겁니다. 소속사는 뒤늦게 사과했지만 창업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스맙, 아라시 등 일본 남성 아이돌 스타 등용문인 연예기획사 자니스의 창업자이자 일본 연예계 거물 자니 기타가와 4년 전 8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수십 년간 소속사 연습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뒤늦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의 민낯은 올해 3월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그의 성추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통해 공론화됐고 지난달엔 전 연습생이 피해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남학생들이었습니다. 中学を卒業する直前だったと記憶しています。ジャニーさんは足のマッサージを始めて、手がだんだんと上がっていき、パンツの上から合計で15回から20回ほどジャニーさんから性的被害を受けました。 대형 연예기획사의 동성 미투 폭로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도 문제라고 지적하자 소속사 측은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創業者ジャニー喜多川の性加害問題について世の中を大きくお騒がせしておりますこと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 의혹은 24년 전에도 제기됐었지만 당시 자니는 사실 무근이라며 언론사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패소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일본 연예계에 군림해왔습니다. 자니스 소속 아이돌 그룹 팬들은 사과가 부족하다며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한 자니스 측은 피해자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지만 명확한 피해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나라 아르헨티나는요. 고삐 풀린 물가가 지난해보다 2배나 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기준금리를 100% 가까이 올릴 정도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정신없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사람들. 유리, 알루미늄 등 팔 수 있는 게 없는지 살펴봅니다. We don't receive any help. I have to get up and work or else I'll die of hunger. 스프를 나눠주는 무료 급식소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This Argentina has a lot of poverty, a lot of indigence, and there is rampant inflation that is getting worse. 아르헨티나가 1년 사이 물가가 2배 넘게 오르는 역대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월급이 그대로인 서민들은 마음껏 음식을 사지도 먹지도 못합니다. O sea, que yo a veces no como para guardarle un poco de comida a la nena para la noche. La última vez el morrón ya lo pagué 300 pesos el kilo, está medio kilo 300. Pagué las manzanas 2 kilos 600, ahora está el kilo 600. 과도한 무상복지와 감세 정책 등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낸 탓입니다.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화 가치는 올 들어 달러 대비 2배 가까이 폭락하면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El dólar, qué sé yo, pero bueno, está el doble. Estuvimos hace exactamente un mes, porque la plata no alcanza para nada. No tiene valor, el billete nuestro no tiene valor.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 시간 오늘 기준금리를 97%로 인상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무상복지를 줄이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힘들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iene que estar luchando por un tomate, por un morrón, siendo que tenemos una tierra tan rica. ¿Cómo nos destruyeron? ¿Cómo nos hicieron un mundo de mendigos? Un país de mendigos nos hicieron.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서둘러 여름 옷을 꺼내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8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내일은 서울 최고 기온 30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흐려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경북 내륙의 더위가 심할 텐데요. 한낮에 서울은 30도, 강릉과 대구는 33도, 구미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출근길은 오늘보다 3도가량 올라서 서울과 광주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수도권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덩달아 오존 농도도 높을 텐데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남해안은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에어컨 빵빵 트는 게 부담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받곤 옷 껴입었었는데 그때보다도 전기료가 더 오른다니까요. 불편해졌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료가 OECD 국가 중 가장 싼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 1인당 전기 소비가 세계 3위 수준으로 많다고 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미래 세대의 에너지 빚 폭탄 안 남기려면 이제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올여름 다 함께 동참해 볼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